네, 제 인생의 4분의 1, 25년 동안은 일제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내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다. 내 나라로 회복돼야겠다. 그 생각이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인데 집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일본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살고 있고, 우리 옆에 오막살이에 모습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이 떠나고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그래 해방이 되면서 이제는 내 나라가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방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 되는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이 철저한 공산당원이다 하는 것을 같이 조반을 묶어서 얘기를 듣고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내 조반 먹을 때 같이 얘기한 사람은 초등학교 선배고 또 같은 고향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성주였는데 이름이 김일성이 돼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양과 북한 사람들은 전부 생각하기를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소재필 씨가 올 것 같은데 한국으로 서울로 갈 사람이고, 또 김구 선생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또 이승만 박사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평양으로 올 사람은 김일성 장군밖에 없다. 김일성 장군을 다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는데 김일성 장군이 나타났는데 제가 조반에 같이 먹었던 김성주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공산 정권이 북쪽에서는 쭉 시작이 되니까 내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이제 일본 사람이 갔으니까 집주인 우리다 하고 문을 열고 보니까 벌써 공산 정권이 다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나라에 산다고 해도 공산 정권 밑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김일성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첫째는 친일파를 숙성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전 국토를 나라가 차지하지 개인의 소유는 없이 하고, 세 번째는 생산기업, 또 경제, 금융기관, 이건 전부 나라가 하지 민간에게서는 안 한다고. 지주 다 내보내고 소작인들만 준다고. 그런데 종교는 믿을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그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 일대가 전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공산당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북한 살서는 잘 모르니까 공산당이 하니까 그건 안 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이제 내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공산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 민관이 해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내 나라가 아니고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겠다.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는데 그건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북쪽에서는 안 되니까 남쪽으로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지금까지 쭉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언제쯤 됐는가? 자유당 때에 독재 정권은 다시는 허락할 수가 없다. 독재 정권이 이제 끝났다. 그것이 4.19 혁명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로 간다. 그건 출발이 되고 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가 이제 군사정권입니다. 그건 군사가 이제 독재하는 정권인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신생국가, 처음 생긴 나라, 후진국가는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 혹은 둘은 다 겪어야 합니다. 정부가 독재 정치를 하거나 군사정권이 돼서 독재 정치를 하거나 그걸 한 번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국가라고 그럽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 그 권력국가인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의 독재 정권은 4.19로 끝나고 다행스럽게 박정희 정권이 군사 정권인데 그때 경제는 올라갔습니다. 그전 국가 수준까지 다 다른 나라 마찬가지에 올라오고 또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 때 되고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군사정권 이거 다 건너가고 경제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라고 말을 붙였는데 그때부터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이제는 애국도 다 인정하고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또 동남아시아나 아시아에서는 일본밖에는 그런 나라가 아직 없은 줄 알았는데 일본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돼가지고 몇십 년 살면서 보니까 또 한 단계 올라가야겠다 마셔. 또 한 단계 올라가야겠다. 그건 어떤 나라인가? 살기 좋은 나라를 또 만들어야겠다. 나라다운 나라는 다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내가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겠다. 외국의 이민 같은 사람도 돌아오고요. 또 외국 사람들이 볼 때도 한국 가보니까 참 부럽다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그 나라 만들어가는 도중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면 지금 이만큼 된 것만도 상당히 전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같은 나라에 가봐도 쭉 압니다. 살기 좋은 경제적으로 풍부해진다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전 대한민국에 자기 차 안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이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6.25 전쟁 끝나고 얼마 동안 고려대학의 통근차를 좀 타고서 학교에 다니는 길인데요. 그 통근차가 민관이 트럭입니다. 트럭 위에다가 이제 뒤집어 씌우고 비 오는 날은 이제 뒤집어 씌우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이제 짐수리 하니까 그 짐 싣는 자리에 자리 앉게 하고서는 늙은 교수님들이 그 트럭 위에 올라타고선 좋아서 얘기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면서 편안하다고 그러게요. 또 유진호 총장 선생님은 총장이니까 운전기사 옆에 앉았다고요. 운전기사가 앉고 그 옆에 총장은 타고 교수들은 이제 트럭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시작할게요. 엊그제 같은데 자동차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외국 사람들 와보고서 정말 그 놀라울 정도로 자동차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미국 같은데 내가 좀 자주 가보면요. 텔레비전 이렇게 쭉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음식 만드는 겁니다. 요리 나오는 게 자꾸 나오는데요. 그거 더 앞서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 먹는 음식 광고는 안 나오고요. 개, 고양이 먹는 음식 광고가 요새 나가면 개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 인간이 그만큼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 여러분 텔레비전 쭉 보게 되면요, 내가 봐도요, 언제 저렇게 음식 광고가 많이 나오나 말이죠.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개밥 광고 나오고 고양이 밥 광고가 나올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개밥 광고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거 다 잘 사는 겁니다. 또 요새 우리 야구 구경들 하는데 1천만 명이 지금 야구를 즐기고 있다 그럽니다. 그 세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 가도 60년대, 70년대에도 그렇게 없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야구 구경 가는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 즐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요새 이제 연휴가 돼서 말이죠. 추석 때쯤 되게 되면 인천공항이 그렇게 가득 찹니다.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뭐라는 거 아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여행 가는 것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중국에 한때는 그렇게 많이 갔는데 이제 중국은 좀 후지 국가인 줄 아니까 잘 안 가고요. 유럽으로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기를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다 말이죠. 잘 사는 나라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만들어냈으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고요. 이전 부러운 거 없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화도 그렇습니다. 이전 요새 다들 이제 뭐 손에 들고 다니는데요. 내가 전화를 놓을 때에요. 전쟁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전화 놓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신청을 해가지고 몇 달 기다리게 되면 이제 제비 뽑아서 나오는 겁니다. 나도 지금 생각하는데요. 나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발표한다 그래요. 그래서 광화문에 이제 나가서 내 이름도 나오게 되면 전화를 놓게 되겠는데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 전화 기다린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나가고요. 권영배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까지 김 교수님 전화기 신청했는데 나오나 보자고 나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뭐 몇 사람 다 몇 번 나오는데 안 나오대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달 기다려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하면서 문관이 세 사람도 남았다고 말이죠. 다 불러 세 사람도 남았다고. 그 세 사람 뽑는데 우리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뽑혔습니다. 그랬더니 김영배 목사님 나보면 뭐라는 거 아니? 저 어제 밤새도록 선생님 전화 떨어지게 되려고 기도했더니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제 뭐 그걸 다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민관이 이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다 말이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자꾸 많아지고요. 늙은이들이 혼자 집에 있다가 세상 떠난 사람도 많아지고요. 또 사회 갈등은 더 자꾸 많아지고요. 한쪽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좀 더 바뀌어야겠다 말이죠. 좀 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겠다 말이죠. 그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우리 나 혼자 생각에 100살이 넘으면 그때는 일도 좀 끝나고 그럴 테니까 양구에 가서 여러분하고 좀 같이 시간 보내야겠다 했는데 100살이 됐는데도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잘 오질 못합니다. 이제 언제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100살 넘어서 내가 왜 양구 가서 이제 조용히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그러니까 역시 살고 싶은 나라가 돼야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됩니다. 되긴 다 된 것 같은데 뭐 안 됐습니다. 그 병을 좀 고치자.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기대해도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그 병을 좀 고치는데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서울에서 양구 오는 건 좀 드뭅니다만 뭐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그저께는 또 진주도 가서 가연하고 뭐 그런데 뭐 이렇게 다 좀 살고 싶은 나라 말이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왜 안 되는가 말이죠. 왜 안 되는가.
제가 요새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겉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네요. 예를 들어 말하면요. 지난번 불란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가 10등 안에 거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저 항상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한데 사실 우리만한 나라에서 그렇게 들은 일이 없습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북한도 옛날에는 올림픽 오면 금메달 많이 땄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뚝 떨어져서 76등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가 보이지 않게 되고요. 인도는 그렇게 인구가 많습니다. 중국하고 인도하고가 세계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하는 얘기는 잘못 들어보시죠? 생각해 보면요. 아니 저렇게 큰 나라가 말이죠. 올림픽에 우리같이 작은 나라도 메달을 10개씩 따는데 금메달만 10개를 따는데 저렇게 며칠 따나 둘 땄나 셋을 땄나 그렇습니다. 남미에서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못 땁니다. 아프리카도 이따만큼 있지만 그 나라 같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올림픽에 다른 나라가 다 부러워하는데 우리도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올림픽 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배드민턴 여자 선수가 말이죠. 그 금메달 따는 경기를 나도 이렇게 좀 봤는데요. 발이 다 부상해가지고서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면서 이런 몸이 아파서 치료받지 못해서 안 될 것 같다고 고민하다가 정말 금메달 땄습니다. 그 금메달 따고서 비로소 하는 말이 뭔고 하니 금메달 따긴 땄는데 내가 이 금메달 딸 때까지 한 고생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니 우리를 지도해주는 대한체육회 사람들, 우리 배드민턴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인간 대접을 안 해줬다. 생각하면 억울하다 그겁니다. 우리 이렇게 잘 키워주고 도와주었으면 금메달 딴 거에 즐거울 텐데 금메달 따긴 땄지만은 이거 딸 때까지 고생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좀 인간적으로 억울하다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금메달 땄다고 박수를 했는데 이제 20대 초반의 선수가 금메달 따고서 억울했던 마음을 풀어놓고 보니까 대한체육회가 저렇게 잘못됐구나 말이죠. 저렇게 안이 잘못됐거나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썽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자기가 그 선수촌에 와서 살고 있는데 4년 동안 선배 옷 빨래는 자기네가 다 해줬다는 게요. 그러니까 너는 후배니까 옷 빨아라 말이죠. 그건 다 자기가 해줬다는 게요. 근데 우리 사회도 그런 일은 없거든요. 내 후배가 왔다고 해서 내 빨래다 내가 하고 내가 다 해라. 그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 대접을 못 받았을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수영을 너무 잘하니까요. 이 애를 키워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도록 국가대표 선수를 만들자 말이죠. 그래서 그 체육 선생이 너 우리 운동 경기 선수촌에 와서 곧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으니까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말이죠. 한 번 더 가봐야겠다. 내가 그 선수촌이 어떤 걸 가봐야겠다 해서 쭉 가봤습니다. 가보고서 다 살피고서 딸 보고서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내 인생은 60, 70대까지 길다. 이제 거기 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20대 끝나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그거 하나 떴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선수촌에 가보니까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한참 교육받고 행복할 나이를 뺏기더라 말이죠. 그래서 너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안 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뭐 메달 따기 위한 기계냐고 말이죠. 나 행복하게 살고 예술도 있고 나 하고 싶은 공부도 있고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살지 나 거기 안 간다고 안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들이 다 이 여학생과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금메달 땄다고 박수 치지만은 그 젊은 애들은 희생당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요. 이건 우리 어른들 잘못이다. 왜? 대한체육회가 있으면 10대 중반에서부터 20대 중반까지 인생의 제일 귀한 나이인데 그때 선수촌에 데려왔으면 학교에서 못하던 공부도 그거 와서 하게 하고 음악도 들려줘서 예술도 키워주고 좋은 책도 소개해줘서 좀 책을 독서도 하게 해주고 훌륭한 강사들 모셔다가 교양 강좌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맡았으면 얘들을 선수촌에 키우는 동안에 학교 간 것보다도 더 잘 키우셔야 할 거 아니야 말이야. 더 잘 키우셔야 하는데 선배라고 해서 빨래 시키면 예약은 따라가야 하고 어떤 때는 기록 내지 못했다고 폭행도 당하고 욕도 먹고 누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 거기에 보내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문에 좀 쓰는 건 뭐인고 하니 이건 대한체육회가 할 일이 아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을 맡았으면 학교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교육시켜라. 음악도 들려주고 문학도 가르쳐주고 다른 데보다 더 좋으면 이 다음에 그 애들이 자라서 메달 딴 다음에 30년 돼서 하는 말이 뭐인고 하니 내가 학교에 있었던 것보다도 선수촌에서 사는 동안에 철들었다고 인생 많이 배웠다고 그때 잘하지 못했으면 원래가 이만큼 인격을 잘하지 못했을 거라고 왜 그렇게 키우지 않았냐 말이죠.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뭐이고 하니 훌륭한 아주 장래성이 있는 젊은 애들을 메달 따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끝냈다고. 그 애들은 선수가 돼서 나와서 30이 넘으면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왜요? 일반 학교 다녔으면 대학 다녔으면 좋은데 공부도 떨어지니까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건 아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하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입니다. 이건 뭐 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교육자답고 공무원은 공무원답고 군인은 군인답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고 전부 내게 주어진 책임을 져서 뭐든지 좋으니까 내가 나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없어가지고서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다 그렇게 메달을 따가지고 오고서는 대한체육회는 지금 아주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냐 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민구안이 윗사람들한테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윗사람이 누구인가? 그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저 걱정스러우니까 하는 건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한 10년 동안이나 가까이 했는데 말이죠.
내가 그 교장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는 젊은 나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가까이 지나고 그러는데 하루 우리 원로 되시는 교장 선생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 김생 체육 선생은 반쯤 선생으로 봐야지 다른 선생님 같이 보지 말라고 말이죠. 그 우리 경험 많은 교장이 젊은 선생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니 선생들 다 이렇게 있어도 체육 선생은 워낙 모자른다고. 그러면 체육 선생이 워낙 모자른다고 대접을 왜 못 받습니까? 인격적으로 성장을 안 했거든요. 공부도 안 했고요. 남이 다 아는 걸 모르고 있고 말이죠. 사람은 아는 것만큼이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옛날 진명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체육과 출신입니다. 근데 그분은 맹고하니 체육과 나왔지만은 체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한국 체육에 대한 장래도 보고요. 그러니까 교장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층 사람들, 중간 지도자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기도 미안하지만은 누구에게 제일 큰 책임 있는 거 아니? 지금 우리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가지고서는 살기 좋은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럼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 국회가 하는 걸 쭉 보고 있으면요. 이래 가지고서는 살기 좋은 나라가 안 되겠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국회의원들 배워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희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바로 잡아주자 말이죠. 이거 어때 바로 잡아주자. 그게 우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요. 이거 아직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한 50년은 걸려야 할 것 같다 말이죠. 그런 걱정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승만 박사 때부터 지금까지니까요. 대통령 12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12 대통령께 쭉 지나갔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여자 대통령이니까 남편 먼저 얘기는 없고 말이죠. 그 12명 대통령 가운데 11 대통령이 이제 영부인이 있거든요. 사모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11 영부인을 이렇게 11분을 쭉 이제 여기서 와서 자꾸 말썽이 있으니까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아는 분, 그래서 다 세상에 아니까 나도 아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일찍부터 YMCA 운동도 많이 하고 나라 걱정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내가 만나본 일은 없습니다. 만나본 일은 없지만은 그분은 나라 걱정하는 분이니까 괜찮고 나머지 10분은 내가 만나보지는 잘 못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누가 우리 그래도 영부인답게 지냈는가 하고 보면 별로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영부인으로 존경스러운 분이 누군가 하고 보면 만난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상하게 박정희 대통령 때에 유영수 여사님은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났는데요. 좀 소개해 드리는 게 다른 분은 내가 만나지 못했으니까 아까 말한 이희호 여사도 제가 알고는 있지만 만나본 일은 없습니다. 만나본 영부인은 유경수 여사님 혼자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유경수 여사가 영부인으로 이제 계시니까 양지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양지혜 회원은 누구하니 이제 장관 부인들, 국회의원 부인들, 군 장성 부인들 이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부인들이 모여가지고서 강연도 듣고 이제 교양도 쌓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가 그거 위해서 이제 양지혜라고
있었습니다. 그 유경수 여사님은 그 양재의 회장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해줘야 되고 서울특별시장 부인이 총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회 같은 거 있으니까 저보고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던 길이 있고요. 또 유경수 여사는 영부인 가운데 아마 대학을 못 다니는 영부인은 그분밖에 없을 겁니다. 배와 여고만 나오고 대학을 이제 못 간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돼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그 도와주는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우리 몇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시간 나는 대로 그 영부인한테 좀 이제 강의해 준다고 할게요. 그 시간 좀 만들어 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몇 번 이제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그 영부인을 통해서 보는 게 문구안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 좀 지나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미국 사람이 와서 이제 그 글 쓴 걸 봤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돼서 여름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한 시간 되기 전에 그 사무실이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말이죠. 에어컨을 끄고 있다가 애국 손님이 온다 하니까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리고 방이 서늘해진 다음에 그 애국 손님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얼마 동안 다 얘기하고서 어떤 관이 시간 다 끝나고 나가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여 모인 관이 에어컨부터 껐습니다. 전기 절약해야 한다고 하죠. 전기를 절약해서 그거부터 껐습니다. 근데 그걸 그 애국 사람이 봤습니다. 자기가 인사하고 나오자마자 들어가더니 에어컨부터 끄더라고 말이죠. 그건 박 대통령이 민구안이 전기 아끼자 말이죠. 전기 아끼자 하면 나만 아끼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당신이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다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한때는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마시는 거 2년만 안 마시면 대학이 하나씩 생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커피 마시지 말자고 자꾸 그랬는데 국민들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지 마시지 말라 그러는 건 그런 것까지 가면 지나치지만 하여튼 검소했던 건 사실이요. 그래서 그 유영수 여사님이 제가 옷 입은 거나 모든 거 보게 되면 아주 검소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의 여성들하고 그저 비슷하게 입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대단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아드님, 따님들 키운 때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키우지 뭐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검소해요. 그런데 내가 제일 이제 그분에게 고맙게 생각한 게 민관이 한 번 동해안에 공비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오는 공비가 들어왔는데 이 공비가 들어온 걸 잡기 시작했어요. 8명이가 그때 들어왔는데 거의 다 잡고요. 3명을 못 잡았습니다. 아마 다시 북한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비를 잡기 위해서 동해안에 들어오는 공비 잡기 위해서 어떤 농사 그 산 밑에 살던 사람이 공비가 산으로 도망가는 걸 보고서 따라갔습니다. 내가 잡는다고 말해 따라갔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만 놓쳤습니다. 그 놓친 사람이 뭐라 했는고 하니 그때 내가 공비 잡는 건데 놓쳤다고. 내가 운동화만 신었으면 따라가서 잡았을 거라고. 그런데 고무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고무신에 걸려서 넘어지고 신백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못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경수 여사가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2, 3일 전에요. 그 소식을 듣고서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저 국민들에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 국민들이 공비를 잡으려고 따라가는데 고무신 신었기 때문에 못 따라갔다고 말이죠. 그 우리 잘못이지 누구 잘못입니까 말이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 말이죠. 저만 하면 영부인의 자격이 있다 말이야. 그 영부인의 마음속에 문구하니 내가 대통령에 여기 올라와서 살지만은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 국민들은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만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 나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요. 요새 우리 영부인들이 많이 있는데 존경받는 부인도 있겠죠. 그런데 고맙게 생각하는 영부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왜 그런가? 이건 나 같은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영부인은 애국심이 시합니다. 국민들보다 나라 걱정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분이 안 됐으면 괜찮아요. 안 됐으면 괜찮지만은 대통령 부인이 됐으면 국민이 나보다 잘 살길 원해야지. 국민이 다 행복해지길 원해야지. 내가 국민들 앞에 잘 사느라고 나 옷 입은 거 좀 보라고 말이죠. 나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라고 말이죠. 그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영부인들이 어떻습니까? 학교 선생 같은 사람은 대통령 수학 끝날 때까지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밖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옷 입고 나오면 존경을 못 받으니까요. 다 평범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영부인들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됐으면 이제 내가 국민과 함께 살아야겠다. 그 애국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자꾸 말썽 생기죠. 자꾸 말썽이. 차라리 보통 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괜찮다가 영부인이 되니까 이제 내가 좀 더 나타나야겠다. 내 인기 얻어야겠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장관이 되기 전 사람하고 내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다릅니다. 그 누구나 공직을 맡으면 근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경찰관이 되기 전하고 된 다음엔 달라져야 하고요.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하고요.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달라져야죠. 국회의원 이전 때는 몰라서도 내가 국회의원 됐으면 국민들 잘 살게 해주는 책임이 다 있는데 그걸 못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게 되면 이경수 여사는 그 다음에 우리 광복절 회의하고만 불행하게 세상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국심 가진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갈까요? 이제 1963년에 옛날이죠. 우리가 해방되는 게 45년이니까요. 63년쯤 됐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임금님이 영친왕입니다. 그 영친왕을 일본에서 이제 일본으로 데려가면서 왕위는 없어졌지만 한국 왕위는 없었지만 일본 데려가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육군 중장관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영친왕으로 있다가 왕위는 뺏기고 육군 중장으로 있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일본 여자하고 결혼시켰습니다. 그 일본 여자가 누구하니 방자입니다. 일본의 왕실 가족들은 성이 없습니다. 우리 다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김씨다, 이씨다, 박씨다 그러니까 백성인데 왕은 백성이 아니거든요. 일본 왕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일본 왕은 몇 가지 없는 거 있는데 첫째가 뭐인 거 아니 왕이니까요. 백성이 아니니까 성이 없습니다. 일본 왕은 그 다음에 뭐 없는 거 아니 종교가 없습니다.
일본 왕이 기독교를 믿으면 국민이 다 믿어야 하게 돼요. 일본 왕이 불교를 믿으면 국민이 다 불교를 믿어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습니다. 또 일본 왕은 뭐 없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 왕실이니까 이제 그랬습니다. 예, 그 이제 일본 왕인데, 그 우리 영친 왕이 일본 가서 육군 중장까지 이제 대접을 받고 일본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야 하는데 왕실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왕이었으니까요. 그 왕실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방자입니다. 그 사람 성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나라 영친왕은 이씨왕이 되니까요. 이씨가 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자 여사가 결혼하고서는 이방자 여사가 된 겁니다. 비로소 백성이 된 겁니다. 일본 왕실로 있다가 한국 왕하고 결혼했지만 이씨니까 이방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63년에 일본에 우리가 이제 정권이 다 바뀌고 그러니까요. 이 영친왕이 그만 국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서 왕으로 있었지만은 일본 가서 국적이 더 얻었는데 없어졌고요. 이방자 여사는 또 일본 사람으로서 국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여자로 있다가 한국 왕하고 결혼했으니까 국적이 없으니까요. 무국적자가 됐습니다. 하고 구라고 하는 이름 가진 아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원고하니 우리 왕실 후계자고 마지막 왕인데 모셔오자. 그래서 이제 영친왕하고 이방자 원사하고 그 아드님하고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영친왕은 세상을 떠나고 이방자 여사는 올해 한 10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자 여사가 여기 와보니까 자기는 일본 왕실에서 태어났지만은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니까요. 여기 와 혼자 있는 동안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도 주고요. 하여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뭐든지 도와주려고 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나 나라에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네, 일본 왕실에 태어났다가 국적을 잃어버리고 한국의 평민으로 돌아왔는데 대접을 해야겠다. 그 여러 가지로 대접을 하고 이제 방자 여사하면 다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이 그때 문교부 장관 이제 문홍주 씨라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성명여자대학은 옛날 왕실에서 세운 대학입니다. 왕실에서 세운 학교가 이제 대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숙명여자대학을 이방자 여사에게 맡기자. 그러면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국민들도 잘 키워줄 테니까 숙명여자대학이 빨리 자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은 옛날 왕실에서 시작된 학교이기 때문에 이방자 여사에게 맡겨가지고서 좋은 대학을 만들어서 빨리 키우자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의 제가가 마지막 제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민 여론을 다 듣고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안 된다 하면 이건 안 되고 그럴 때인데요. 그때 아주 다 생각에 이방자 여사가 그렇게 일본 왕실에서 성을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방자 여사가 이사장이 되게 되면 많이 학교가 성장할 거니까 그에 맡기자마자. 그래서 숙명여자대학을 이방자 여사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양지회 때문에 갔다가 유경세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유경세 여사가 나보고 물어봐요. 선생님, 요새 숙명여자대학을 이방자 여사한테 맡기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소식 들으셨죠? 그래서 나 얘기 많이 듣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나보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 내가 아주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든지 금융기관이든지 큰 병원이든지 무슨 언론기관이든지 이거 전부 국민이 주인이 돼야지 나라가 하게 되면 북한 같아지고 일제시대가 막 자게 되니까 그건 국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자대학은 선교사들이 세웠지만은 이제는 선교사 관계없는 나라의 대학이 됐습니다. 고려대학도 인천 선생이 만들어 이제 많이 놓았지만은 이제는 독립된 학교가 되고 제일 지금 어려운 건 민국안이 사립대학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 대학이 대학 구실을 못합니다. 그런데 숙명여자대학은 4.19가 난 다음에 국민의 대학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이제 그걸 다시 빼앗아서 이방자 여사한테 맡기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경수 여사님이 내 얘기를 가만 듣더니 김 교수님 생각은 완전히 다르구나 말이죠. 그랬어요. 나는 그 얘기만 하고서 그 다음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결제 안 되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아마 한 달쯤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났는데 숙명여자대학의 총장을 만났습니다. 윤태림 총장인데 그 윤태림 총장이 나 만나더니 나하고 가까운 사이거든요. 나보고 무슨 얘기하다 그래요. 김생 난 교회에 뭐 열심히 있는 신앙인도 아니고요. 마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만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건 없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숙명여자대학을 빼앗아서 이방자 여사한테 보낸다 할 때 그만 너무 걱정스러워서 모처럼 국민의 대학으로 온 걸 다시 갔다가 맡긴다가 걱정스러워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이죠. 이 학교 지켜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요새 아무 얘기도 없고 조용히 있더니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금전 다시 논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방자를 안 간다고 끝내. 그 제가 기도하길 잘했다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해 말이죠. 그때 유경수 여사가 나한테 왜 물어봤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석 교수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나한테 물어봐서 박 대통령한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쭉 보니까 유경수 여사가 하는 가운데 제일 큰 일이 민국안이 국민들이 이런 거 걱정합니다.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 얘기를 박 대통령한테 항상 하고 있어요. 그분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밖에 나타나는 일이 없고 돕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조금씩 돕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청와대 편지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돕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부인들이 유경수 여사만큼 애국심이 있고 국민들의 걱정을 대통령에게 전할 수만 있어도 나라가 좀 더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말이죠. 그래서 요새 영부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만 문제도 아니고요. 또 문제인데 민국안이 국회의원 부인들은 남편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나라 위해서 뭐 할까 하는 것을 걱정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건 아닙니다. 가만 보면 정치가들 가운데 제일 실패하는 정치가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 사람 시장 돼가지고서 이 다음에 나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일했지 시위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다들 정치하게 되면요, 나 올라갈 거, 내 올라갈
그게 아니고요. 국민 위해서 버릴 걸 버려야 하고요. 국민 위해서 희생할 거 희생하고요. 그거의 정치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올 때쯤 되면 살기 좋은 나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인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국회나 뭐 정치가들한테 다 맡기는 거 말고 이제는 나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자. 예를 들어 말하면 나 같은 교수는 누가 보든지 교수다운 교수, 누가 보든지 국민다운 국민, 법관다운 법관, 경찰관다운 경찰관, 선생다운 선생, 이는 다 자기 걸 지켜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필요하니까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두가 많이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거 아닌 왜 이렇게 자꾸 사회가 어두워지고 흐려지는가. 요 2, 3일 동안 여러분 신문 보시게 되면 이상한 기사를 봅니다. 그러면 아니 아버지가 재산이 있으면 아들, 딸한테 물려주지 말고 나 죽을 때까지 잘 쓰다 가지 안 준다 그겁니다. 요새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됐습니다. 저도 애들 6을 키우는데요. 내 아내가 좀 오랫동안 병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책임인 거 아니 내 아내가 20년 동안 병중에 있기 때문에 내 아내의 걱정을 위해서 애들이 일 못하거나 사회를 못하게 만들 테니까 그 책임은 내가 져야겠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일은 아버지가 다 봐주니까 우리는 좀 마음 놓고 살도록 해줘야겠다. 그래서 20년 동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민구하니 내 가족 전체를 위해서 생각했는데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미안합니다. 이전은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 되면요, 아들 집 밭에 가겠다, 딸네 집 가겠다 생각하는 내 친구들이 없어요. 그저 혼자 산다 그래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들이 혼자 산다 그래요. 또 아들, 딸들도 말이죠. 자기 일이 바쁘니까 혼자 계시겠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자꾸 고독해집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괜찮아요. 살림을 자기가 하니까 괜찮은데요. 남자들은 혼자 되게 되면 정 불쌍해요. 정 불쌍해요. 내 후배 교수 가운데 이근식 교수라고 있었는데요. 법과대학 교수입니다. 80이 되면서 부인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그 개인집에, 단독집에 살지 말고요.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이사 가세요. 내가 혼자 되고서 이제 아들, 딸 한 놈을 괴롭힐 거고 혼자 살아야겠다 하고서 생각하다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석 달 동안 지나니까 밥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아무 걱정도 없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보고 뭐 이거 아파트로 갔어요. 단독집 있으면 이거 부산 아파트로 가세요. 그래요. 그리고 혼자 사니까 편하고 좋다 그래요. 뭐 부러운 것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또 참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아파트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단독집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큰아들이 옆에 살기도 하고요. 또 내 아내 돌봐주던 이제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또 봐주고 있으니까 그랑 이제 머물고 있고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나는 일이 많으니까 아들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래 쭉 살았어요. 그리고 한 5년쯤 지나면요, 지났을 때입니다. 학교에서 은퇴한 교수님들, 학교 떠나고 은퇴했던 교수님들이 이제 동정을 쭉 들어와요. 그런데 다 이름인데 나보고 아파트로 이사 가라 그러던 이근식 교수님 이름이 빠졌어요. 이상하다. 나보다 훨씬 젊으니까
세상 떠났을 리는 없고 이상하다. 난 또 개인으로 가까운 사이가. 그 복과대학에 전화 걸어가지고서 학교에서 보낸 명단 보니까 이근식 선생님 빠졌대요. 그렇게 됐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 교수가 한 말이 민구하니 모르셨군요. 몰랐다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요. 왜 그리가 되는데 그렇게 세상 떠났냐고 그랬더니 그 혼자서 힘들어서 사나요? 그래요. 혼자서 힘들어서 사나요? 그래요. 그거 다 알면서도 지금 고독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살면요. 우리 지금 집값 올라간다고 자꾸 걱정하는데요. 외국에 가게 되면 빈집이 자꾸 생겨요. 그 빈집이 생기면 그 보기 흉하니까 말이죠. 자꾸 공짜를 구해서 이제 근처에서 문구하니 거처소에 와서 하나 달라고 말이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가족 제도가 깨졌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면요. 아주 쉽게 말해 미국안이 좀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사람은 혼자 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정은 가정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살아야 하는데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 다 모르고 살아요. 또 다른 사람하고 막 관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가정이 깨지게 되고요.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민구안이 정신적 가치를 올바로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몰라요.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우리가 다시 찾으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문제도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회에 전하기도 하고 그래야겠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도 이런 문제를 좀 더 걱정하고요. 바로 잡아주고요.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시간이 뭐지 그러니까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제가 요새 많이 걱정하는 게 민구안이 경제는 정신보다 앞섰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6.25 전쟁 난 다음부터 쭉 보게 되면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제일 앞선 사회는 군인이에요. 그러니 왜 그러냐면 이제 유엔군, 미군하고 같이 쭉 사는 동안에 민주주의가 뭐다 하는 걸 배우고요. 군인하고 같이 있었던 애국군인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제일 앞섰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들 내가 그런 얘기 하게 되면 그랬나 하는데요. 내가 살아보면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할게요. 내 가족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했어요. 의사로 있다가 그 한때 정년이 가까워지고 그러니까요. 한국으로 와서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 의과대학의 의사가 됐어요. 거기 와서 이제 의사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 미 8군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그 8군에서 내 가족한테다가 연락을 했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사 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그랬는데 우리 군의관으로 좀 명예를 옮겨주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우리 미국의 군의관 의사 수가 모자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도와주세요. 근데 군대는요,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모의관이 계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군의관인데 대령 계급 대접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령들이 하는 거는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 올려보고 안 와도 괜찮고 의사로서 하는 건 또 하고 의사로 안 하는 것은 괜찮고 그런데 무슨 연락이 왔는 거 하니 대령을 위한 8군의 국방대학원이 계약했는데 와서 강의 들으려고 하면 들으라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국방대학원에 가봤댔죠. 뭐 국방 얘기만 하고 뭐 군의 얘기만 할 테니까 뭐 꼭 가야 하나. 안 가려고 하다가 어디 뭐 강의하는지 무슨 공부하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몇 번 가봤어요. 그게 나보고 그래요.
뜻밖이었다고. 갔더니 거기는 군사학에 대한 거 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 도덕과 윤리 문제, 지도자에 대한 자질, 그걸 주구하더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하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아, 이게 미국이 발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말이죠. 발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예를 들어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요, 군의 대령급 이상, 또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의사 된 사람, 애국의 대사급 이상, 이런 이제 교수급 이상,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이 뭐라고 느끼는 거 아니, 나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있다. 어디 가서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무슨 직책이든지 아메리카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걸 대령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대학원에서 하는 게 미국 아니 일반 대학원에서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그만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격을 가지니까 자기 책임을 감당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제 음주운전에 걸렸다 하는 것만 보면 아니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저렇게 대낮에 음주운전을 할 수가 있나 말이죠. 저만큼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나 말이죠. 그런데 미국 사회 같은 데 가게 되면 그게 무관히 완전히 버림받거든. 너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말이죠.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지켜요. 저는 왜 이 걱정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는 우리 군인들이 제일 앞섰어요. 그리고 적어도 군인들 가운데서 연급 장교 되게면 한 번씩 다 미국 갔다 오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때 60년대 내가 미국 가보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이 와 있는 애가 누구하니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이 제일 높으니까 오더니 그 다음에 군인이 지나니까요 공무원이 올라가요. 공무원 교육을 참만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거 모르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공무원 교육을 참 많이 했어요. 나도 강의를 많이 가서 하니까요. 장관도 와서 강의 듣고 말이죠. 차관들도 모이고 말이죠. 그 교육을 많이 하니까 공무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는 그 공무원 교육이 없어지니까요. 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누가 교육 많이 하는 거 아니 기업체가 교육을 많이 했어요. 기업체가 애국 경제하고 작관이가 올라가니까 올라간 게 기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애국에서 인정하기는 민구하니 한국 사람 가운데 세계적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런 정치가는 아니에요. 기업가예요. 그건 국제 무대에서 기업가가 제일 높고요. 정치는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거든요. 거꾸로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연세 와서 마음의 느낌이 뭐하니 그보다도 더 올라갈 사람이 못 올라간 건 교육계예요. 이게 내가 교육계에 있으면서 이전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수준이 낮아요. 그것도 이제 자연계통은 다 똑같으니까 괜찮은데 말이죠. 이제 나 같은 인문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계하고 또 똑같이 지금 올라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관이 이게 미안합니다만은 나까지도 포함해서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종교계 지도자들이 많이 걱정스럽다 하는 건 잘 느끼지 못하는데 말이죠. 나는 이 문제를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2번 세계 일주 여행을 했는데요. 한 번에는 세계 문화와 대학 수준이 어떤가 하는 거 보기 위해서 한 번 세계 일주 했고요. 72년에 10년 있다가는 내가 종교 관계가 있으니까 기독교 관계에 어떻게 되나 종교 관계 보려고 쭉 이렇게 쭉 보고 나니까요. 세계적으로 제일 후퇴해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그럴까 말이죠. 종교 지도자면 불교 지도자,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지도자인데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그럴 텐데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요. 뭐 보면 알 수 있는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후진 국가가 인도예요. 인도에 제일 많은 건 종교 지도자예요. 내가 인도 가게 되면 인도 사람들이 항상 나보고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첫째 목표는 인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고 하니, 파키스탄보다 앞서는 거, 이슬람교보다 앞서는 거, 그 다음에 중공보다 앞서는 게 우리 인도의 목표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다녀보고서 느낀 건 뭐고 하니, 인도 종교 가지고서는 앞서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가난하고요. 교육받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지도자 없는 게 어딘가? 종교 지도자지요. 지금 우리 중동 전쟁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랍 지역하고 지금 전쟁하잖아요. 다들 사상가들이 뭐라는 거 아니? 공산주의는 100년 못 간다고. 그러나 중동의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전쟁은 앞으로 200년 계속 간다고 해요. 뭐예요? 그 종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교를 민구하니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최고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다 이끌어가거든. 지금 그 완전히 종교 싸움이에요. 좀 더 깊이 말하면요, 구약 믿는 사람하고 코란경 믿는 사람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이 지금 얼마나 불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불교는 잘 모르지만은 그 인도에서 온 거니까 그 힌두교와 마찬가지고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데 말이죠. 그럼 기독교는 어떤가? 제가 72년에 세계 일주 여행하면서 그거 좀 보고 싶어서 갔어요. 내가 본 것 좀 그저 말씀드리면요. 우리 기독교 사상계에서 철학과 기독교 사상계 전부를 종합해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덴마크 사람입니다. 킬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우리 대학 다닐 때부터 그 글 많이 읽었고요. 그 사람은 킬케고르지만은 독일, 영국, 불란서에 영향을 미친 지도자세요.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덴마크 사람이 알고 싶어서 이제 덴마크에 갔어요. 가서 이제 일요일이 됐어요. 그 일요일 됐으니까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나라에서 봉급을 받아요. 예. 신부 비슷한데 나라에서 공부하는데 일요일에 예배로 가는데 길케골이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분이 살았을 때 이제 그 교회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려고 쓱 가보니까요. 교인은 한 30명밖에 없고요. 목사는 4분인가 5분이 기다리고 있고 말이죠. 아주 교회가 탱탱 비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목사님들이 물가만 봐요. 더 안 들어오나 돌아보자 그래요. 그 내가 언제나 이렇게 안 모이냐 그랬더니 안 모인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부활절 뭐 이제 이런 데는 많이 모이고요. 안 모인다 그래요. 아 이거 교회가 이렇게 탱탱이 비는구나 말이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는 영국 런던에 갔어요. 런던에 가서 이제 내 아내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요. 토요일에 관광하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호텔 주택가에 호텔에 들었는데 예배당 미리 정해놓고서 관광을 가야겠다. 그래서 저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내일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낮에 예배가 없고 저녁 예배만 있어요. 이상하다. 낮 예배가 없고 왜 저녁 예배만 있는지 모르겠다 말이죠. 그럼 관광 늦도록 하고서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면 돼야겠다 말이죠. 그래 이제 다음날 갔어요. 일요일 저녁이죠. 가봤더니
한 5, 60명 모였어요. 근데 광고하는데 뭐라는 거하니 오늘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다음부터는 교회 문 닫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여기서 떨어지는 저 어느 교회하고 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예배하는 건 없고 그쪽으로 간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 내가 갔던 날에 예배 마지막 예배예요. 그 내가 부목사 보고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 문 닫느냐 그랬더니 문 닫는다 그래요. 왜 닫느냐 그랬더니 모이질 않는다. 모이지 않으니까 뭐 어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저쪽하고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지금 구라파에 가면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미국도 그래요. 교회가 자꾸 줄어요. 그럼 천주교는 어떠니까 싶었어요. 천주교는 불란서하고 이탈리아가 제일 교회가 많거든요. 그 불란서에 가서 노틀담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요. 예배 보는 수는 아마 지금 우리만큼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관광객은 그저 왔다 갔다 그 자꾸 돌아다니죠. 그래서 천주교도 이전은 옛날하고 다르구나 말이죠. 그게 모이지 않는구나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에 갔다가 성 베드로 교회 갔어요. 그건 천주교의 제일 본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예배당 데가 십자가 모양으로 되는데요. 저 한 곳에서만 모여요. 한 300명이 모였어요. 그 이제 미사 드리러 가서 나도 이제 그 앉아서 이제 미사에 참여했는데요. 가만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찾아왔던 수녀님들, 신부님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어떤 수녀님들, 또 신부님들이 와서 거기 와서 로마에까지 왔으니까 그 미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은 그저 왔다 갔다 그러죠. 그거 보고서 이제 천주교도 교회들이 자꾸 저렇게 줄어드는구나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화란에 가보진 않았는데요. 와서 보니까요, 그 화란입니다. 화란은 의관이 예배대 하나 있었어요. 그 국교 예배대 하나 있는데 교인이 전혀 모이질 않으니까요. 큰 건물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고 이쪽은 도서관 만들고 이쪽엔 또 문화시설 만들고 다 이렇게 떼어보게 예보는 건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종교가 이렇게 이제 약해졌구나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건 있어요. 잘 사는 나라, 행복하게 사는 나라, 가장 나라답게 사는 나라에 가보면 교회에 모이는 수는 적어도요, 사회가 기독교 정신이에요. 정치가가 기독교 정신이고요. 사상가가 기독교 정신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게 뭐니?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그게 지금 세계 변화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제 얼마 지나게 되면 제 생각엔 교인 자꾸 줄어요. 예배당 수도 줄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고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도 전부 거기서 나오고요. 휴머니즘 운동도 전부 거기서 나오고요. 공동체 의식도 전부 거기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종교가 이전 그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생각해 보는데 오늘 제가 그 내용까지는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 좀 남겨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혹시 며칠 후에 우리 신문에 그 글을 좀 간단하게 쓸까 생각하고 있고요. 글 쓰게 되면 또 얼마 후에는 제 책으로 나오니까 좀 많은 사람이 보겠는데요. 기독교를 잘 못 이해해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다고 하는 뭐니? 기독교는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불교나 힌두교 같은 철학이 아니에요. 또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자, 맹자와 같은 유교하고도 달라요. 기독교는 뭐니? 역사 종교예요. 역사적인 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기독교가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좀 소개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있을 때에 구본명 교수님이라고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교수를 이제 모셔왔어요. 모셔오고서 그분은 이제 기독교 대학에 연세대학교 왔지만은 기독교는 아니고요. 내가 선물을 했어요. 성경을 드렸어요. 구약신약 한번 성경을 드리면서 과거에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세대학교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이죠. 선물을 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교수님이 내 방에 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주신 그 성경 제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읽었는데 공자님의 논어를 읽는 거하고는 다르고 불교인들하고는 불교 경전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래요. 뭐에 다르게 느껴졌습니까? 했더니 논어를 읽어봐도 다 좋은 교훈리가 있고 불경을 읽어봐도 다 좋은 논리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창세기 쭉 읽어보니까 그 아브라함 가정의 가정 역사더군요. 그래요. 그래서 세상 얘기 다 들어가 있더군요. 역사 얘기. 뭐 기독교적이다 뭐 그것보다도 그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인데 어떤 거 보면 좀 창피한 전쟁한 얘기, 가족적으로 뭐 싸운 얘기 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너무 쉽게 읽어서 그런데요. 그 창세기는 역사 기록이거든요. 논어하고 달라요. 불경하고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고 좀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보고 뭐라는 거 하니 그렇게 됐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성경이 역사책입니다. 구약도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해서 눕기까지 전부 역사 얘기입니다. 그 역사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그 다음에 있고 그 역사책입니다.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역사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그 제자들이 남겨놓은 편지북이고요. 마지막 묵시록도 또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겁니다. 그 내가 그 번째 철학과 교수니까요. 인도는 인간과 자연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철학이 나오고 동양의 공자, 맹자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살았기 때문에 윤리학이 있고 기독교는 인간과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제 읽으실 건 신약의 사복음하고요. 사도행전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기독교의 역사 종교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커지면 기독교가 사는 걸로 아는데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교훈이 역사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나같이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땠는가? 쓱 읽어보면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있죠. 기독교 사상가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고요. 과학자로서 또 세계적으로 알려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지내려고 옷을 갈아입혔는데요. 옷을 갈아입혀 보니까 입고 있는 옷자락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꺼내봤더니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쭉 있는데 그 신앙 고백 제일 첫째가 뭐인 거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 신앙 고백의 첫째. 이제 그분 기독교를 역사 종교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기독교 역사 종교고 철학자, 인도 사람들 생각 같은 그런 종교는 아니다 말이죠. 역사이다. 철학자의 종교는 하나님 아니다. 그게 좀 더 말하게 되면 어떤 때는 신학자의 하나님 아니다 들어갑니다. 그건 오해하는 말지만 우리 철학계에서 다 하는 얘기. 철학이 만든 종교는 아닙니다. 그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읽어보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고요. 이삭은 아주 착하고 무능한 사람이고요. 얼마나 무능하냐 하게 되면 장가도 제 마음대로 못 가서 종이 시켜줘서 가고 그러거든요. 야곱은 제일 수단거리고 깜찍하고요. 야곱하고 장사해서 이득 볼 사람은 없어요. 그거 다 역사들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서 달라진 게 역사 종교예요. 그런데 루마니아 사람이네요. 불란서 대학에서 강의하던 밀케 엘리아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우뜸 가는 종교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종교학자를 했을 때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 다 그분 강의를 들으러 모이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미국 시카고 대학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종교학자들이 다 그 사람 따라가서 미국으로 왔어요. 내가 미국 갔을 때 그분이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해서 나도 거기서 강의실 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강조하는 게 민구안이 기독교는 역사 종교라고, 다른 종교를 종교라고 그러면 그런 의미의 기독교는 아니다 그럽니다. 그럼 역사적인 종교다 하는 건 뭐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체험하는 거,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다른 데는 게 아니고요. 내 역사, 내 가정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세계 역사, 그 속에 있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지는데 제일 먼저 바뀌어져야 하는 게 민구안이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가진 나라가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가 바뀌어져야 하는 거. 그게 역사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큰 얘기부터 내가 두 가지만 하게 되면요. 미국에 가서 아메리카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만들었구나.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군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독교 정신이 돼서 미국을 만들었구나 말이죠. 그 역사 종교입니다. 또 나보고 이제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가운데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독일의 여자 수상, 그 여자 수상을 가만 쭉 보게 되면 뭐 누구 다 있지만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구나. 아주 그 사람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독일을 움직이다가 이제 은퇴했죠. 만약에 50년 전에 그분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세계 10사람만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역사를 바꿔놓으니까요.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종교입니다. 그럼 그 역사종교가 우리 체험에서 나와야 합니다. 개인의 역사, 나는 내 역사가 있고 여러분 다 여러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미안한 말씀 하나 드리고서 다음번 시간에 좀 더 연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너무 타고난 병이 좋지를 못해서 우리 어머님도 의사도 얘 중학교 못 간다고 그래서 편안히 마음 편하게 해두면 잘 살면 뭐 한 20살까지 살면 다행이고
대체 그런 병에 걸린 애들은 10살 전후돼서 끝나대요. 지금 이따만큼 이제 신문 보면요. 내가 앓은 병 같은 병을 앓는 애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다가 깨어나면 되고, 깨어나지 못하면 뇌사 상태가 되니까 죽는 겁니다. 뇌는 죽지만은 심장은 사니까요. 그 이식합니다. 다른 애들에게 이식해서 이제 5대에게 줬다, 뭐 몇 대에게 줬다 하는 게 이제 뇌사 상태가 돼서 이제 사람 그지는 못하지만은 심장은 살아있으니까 이제 이식 수술도 하고 이제 그럴 겁니다. 나도 이제 몰랐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건강 가난하기도 하지만 건강도 그렇고 중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요. 살고 싶었습니다. 나도 살고 싶고 우리 어머니도 나보고 그래도 세상에 태어났다가 20살까지는 살아봐라. 예. 그 전에 죽으면 너무 아깝지 않냐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젠 의지할 것도 없고 따라갈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드려야겠다. 그 기도드리는 어렸을 때가. 그 지금 내가 생각하면 누구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살고 싶어서 나도 이제 어른 될 때까지 살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뭐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 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다 이제 생각 안 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사정은 모르니까요. 얘 중학교 꼭 보내라고 꼭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숭실중학교에 갔습니다. 갔지만 이제 그건 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서 1년 지나고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윤인구 목사님, 김창준 목사님, 장로교, 감리교 대표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세 살에서 6살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14살짜리가 뭐 알았겠어요. 근데 다 듣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뭐하니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부터는 내 일생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내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다 그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김재준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이성적인 그런 분인데 유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갑자기 돌아오니까 너무 정신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얼마 동안은 열병 앓는 것 같이 어려웠다 그래요. 너무 충격이 심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앙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나는 그때 그건 아니지만 저처럼없이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좀 회복돼 그런 병이 이제 그 나이 들면 괜찮은가 봐요. 회복돼서 이제 근데 중학교 4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4학년 때 우리 학교는 평양학교, 나는 여기 남쪽에 있고요. 북쪽에 영유라고 하는 곳인데 여름방학에 거기 시골학교, 시골교회에서 학야등 성경학교를 한다. 그래서 선생으로 내 반에 같이 있던 친구가 너 우리 교회 와서 학야등 성경학교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그거 못 해보았는데 자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영철이가 오는데 걔가 다 할 테니까 너 같이 따라오라고 말이죠. 그러면 내 따라간다고 말이죠. 나도 해보고 싶고요. 교회를 돕고 싶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럼 언제 만나자고 평양에 여기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 밑에서 몇 시에 만나가지고서 가자고 3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근데 영철이는 나도 나이도 많고요. 그런 경험이 많거든. 나는 가서 따라가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가방까지 만들어 들고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선생님 노릇 하러 갔거든요. 가서 기다리는데 둘이 다 오지 않아요. 아, 이것들이 나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니 필요 없으니까 둘이 가는가 보다 말이죠. 이제 창피하게 또 가방 들고 집에까지 가게 됐구나. 근데 이놈이 서울 특대 오더니 민구안이 빨리 기차 타자고 시간 다 됐다고 그래요. 영철이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때 이렇게 되려면 아 그놈의 자식 어젯밤에 뭐 먹었는지 설사가 나서 못 내려놔서 그래서 이제 둘이 가야 된다고 그래요. 야 그럼 난 안 간다. 내가 가서 어떻게 감당하냐 그랬더니 너까지 안 가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래 갔어요. 가서 하여튼 그 미안한 뭐였지 미안하다. 오전에는 애들한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요. 저녁에는 동네 어른들한테 설 강연하고요. 새벽에는 새벽기도 인도하고요. 그걸 맡았다고요. 그때는 뭐야 정말 지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때 어떡합니까? 그래 기도했죠. 주님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분들 위해서 좀 설교도 하게 해주고 좀 도와달라고 하시게 돼요. 하여튼 그래서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뜻밖에도 한 2, 3일 지나니까요. 작은 교회인데 동네 어른들이 내 설교 들으려고 너무 많이 와서요. 창문 열고 밖에서 듣고요. 새벽 기도에도 어떻게 됐는지 또 잘 되고요. 일주일 동안 하니까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안 계시고 장로님들이 뭔가니 너무 은혜로운데 일주일 더 연기하자 그래요. 그래서 나 바빠서 안 된다 그랬더니 뭐이 바쁘겠냐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사흘도 연기해서 열흘 동안 했어요. 그 열흘 동안 하고 나니까요. 나야 뭐 힘들 대로 힘들고 뭐 정말 좀 집 생각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서 이제 오늘 밤에 평양역에 내려서 밤새도록 걸어가서 집에까지 시골까지 간다고서 떠났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기차 타자마자 잤어요. 잠이 드는데 그땐 전쟁 때가 돼서요. 기차가 가자 먹고 근데 한 번 실컷 자고 깨니까 기차가 철교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크니까 자다가 깼어요. 쓱 보니까 해가 솟아내 거의 넘어가게 되는 때가 되는데요. 어떻게 그만 세상이 조용해지더니 어디선가 한 음성 비슷하게 내게 들려오는데 너 14살 났을 때 건강을 주게 되면 나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 오늘 너 일을 시작했는데 내일을 도와주고 가는데 힘껏 생각하는 게 내 집 생각밖에 안 하냐? 그 집 참 그래 부끄러워지세요. 그 음성을 어디서 깨닫고 보니까 그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밤에 집에까지 왔어요. 그 다음 여름방학이 되니까요. 마오리 선교사님이 우리 숭실여러분학교 교장이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 이번 여름방학에 숭실 젊은학교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그 교회에 여름에 부흥회를 내가 좀 맡아달라고 그래요. 그래 저 못합니다. 그러질 못하겠어요. 그 전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목사님이 좋으시지 저는 좀 힘들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잘 안다고 잘 아니까 네가 가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했어요. 그때부터는 아주 어른스럽게 했어요. 그 지금까지 연장이에요. 그 지금까지 연장인데요. 이거 좀 대단한 미안한 얘기인데요. 내 일생에서요. 직장을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남에서 찾아본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나 일이 주어져서 또 주어지고 또 주어서 지금도 그 주어지는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찾아서 하늘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38선을 넘어와서 직장은 가져야겠는데 어떡하는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날 신문을 보니까요. 중앙중고등학교에 동문과 교수를 모집한다 하는 광고가 났어요. 그게 여기 이런 거 있구나. 서울에 와니까 신문 광고 이런 거 있구나. 내일 가봐야겠다 말이야. 그래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보고서 금요일 날 찾아갔어요. 그 딱 한 번 내가 일생에서 나 위해서 일자리 찾아보는 거예요. 가서 심영필 교장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북쪽에서 왔는데 신문 광고 보고 왔으니까 같이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교감 선생 좀 오시라고. 교감 선생 나이 많은 분이에요. 두 분 다. 이 선생이 북한에서 왔는데 우리 한손 선생이 이번에 사표 내고서 지금 후임을 못 구해서 그랬는데 어떨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 결정하세요 그래요. 그 나보고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 그래요. 그 저는 뭐 아무 때 와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이 금요일이고 그럼 다음 월요일이 10월 2일인데 그날부터 나오라고 말이에요. 그래 갔어요. 근데 그 이상하게도요. 내가 나 위해서 일을 요구한 건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저 지금까지 내내 일이 붙하고 연세대학교도 세 대학에서 오랬는데 그 가운데 하나 택해서 연세대학교 갔고요. 연세대학교 끝난 다음에 저는 일을 그만둘까 했는데 다른 교수 다 끝나는데 예수님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인생이 끝날 수가 없다고 이삭했어요. 80세 음도에서 이제 나도 늙었으니까 이제 늙었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냥 일은 주어지니까요. 한데 90까지 가보자 그래서 가봤어요. 90까지 다 끝내려고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막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일이 계속 되니까요. 이 일은 주님께서 주신 일인데 내가 안 할 수가 없다고 막 일하다가 보니까 그만 95세가 됐어요. 제 건강은 나빠져도 일은 그냥 하다가요. 그냥 100세가 되고요. 지금은 이제 100세 넘고 이제 지금 105세 살고 있으니까 이제 몇 달 지나면 106세가 되거든요. 지금도 일이 찾아요. 항상 일이 있어서 가요. 그러니까 나는 14살 났을 때 그래서 생각 없이 이제 건강한 데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드렸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일 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다들 이제 나보고 몇 해나 더 일하실래요? 그럽니다. 너무 나이 많으니까요. 그럼 나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인가는 사람은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때까지 살면 되니까 일할 때까지만 난 일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얼마 더 일할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그 일이 끝냅니다. 그런데 이건 내 체험입니다. 나보다 훌륭한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독일의 수상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고 그래서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걸 깨달으면 이제는 교회는 많든지 안 많든지 정치가가 그걸 깨닫고 교육자가 그걸 깨닫고 예술가가 그걸 깨닫게 되면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언젠가 그렇게 되게 되면 가장 살고 싶은 나라,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지, 가보면 우리나라 같이 행복한 데가 없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역사 종교인 기독교 신학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또 나와 같은 체험을 하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고요. 그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려고 하니까 그 길밖에 갈 수가 없어서 그 길 택하게 되고요. 이런 생각을 쭉 해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누구나 살고 싶은 나라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이 많이 필요하다. 미국을 키워놨듯이 유럽 역사를 만들었듯이 또 모두가 자기 책임하는 데가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같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신앙이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뭐 올림픽이나 뭐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생각이나 다 묶어서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줘야겠다. 그 생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고 또 그런 생각을 위해서 기독교 정신이 어떤 것인가 아주 세상적으로 기독교라는 걸 빼놓고 얘기하게 되면 기독교 정신은 진실을 사랑하는 거고요. 자유를 선으로 이끌어가는 거고요. 인간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느냐 그거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씩은 좀 거기에 부딪혀 봐서 내 인생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선물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 시간 됐습니다만 다시 하나 둘